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차는 이 창조경제의 비전 그리고 ICT 경쟁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죠. 특히 청년 취업 문제 많이 들을 겁니다. 과연 이 대한민국에 나의 미래가 있느냐? 이 형 누나들 하는 거 보면, 이 언니들 하는 거 보면 참 열심히 하는데 취직도 별로 쉬운 것 같지 않고 과연 내가 이 사회에 진출할 무렵에는 과연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과연 경제가 호황이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직장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벌써부터 살짝 걱정이죠. 네. 지금 상황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극복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전체 문제점을 풀기 위한 일종의 총체적인 솔루션으로 창조경제라는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창조경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지, 그 속에 여러분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이 추격형 경제가 한계에 봉착했다. 이 좀 어려운 말들이죠. 네.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격형 경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진국들이 했던 여러 가지의 경제 모델들, 그리고 잘 팔렸던 히트 상품들, 또 잘 나가는 인더스트리의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따라하면서 쫓아가는 그러한 경제를 추격형 경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추격형 경제를 통해서 이를테면 철강이나 조선이라든지 건설, 화학, 이러한 분야의 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전쟁 이후에 그런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세계 거의 10대 강국에 속할 정도로 놀라운 비약적인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끌고 왔던 그런 엔진들, 아까 얘기했던 건설, 화학, 철강, 조선, 이러한 엔진들이 시들시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같은 분야인데, 이 분야도 안심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자,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3%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암울한 미래밖에 남지 않겠죠. 자, 국가가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추락하는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하면 너무 빨리 떨어지지는 않게, 이걸 경착륙이라고 하거든요. 최소한 연착륙으로 속도 자체를 좀 더 늦춰가면서, 또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턴어라운드, 떨어지지 않고 되살리는 이러한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지표가 있죠? 이 올라가는 지표가 좋은 지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진위 개수, 상대 빈곤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잠재적인 성장률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소위 진위 개수라는 것은요, 한 사회의 부가 얼마나 전체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나눠지느냐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지표거든요. 진위 개수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부의 분배가 그렇게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상위 10% 계층의 소득은 계속 늘어나는데, 하위 10%의 소득을 보면 거의 늘질 않아요. 줄지는 않지만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갭이 벌어지죠? 상대적인 박탈감도 커지죠? 이런 겁니다. 더더군다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보면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요. 여러분,
청년들이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첫 번째 직장을 잡아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 첫 취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결혼도 하게 되고 출산도 하게 되고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겠죠. 지금 대한민국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여러분들 북한과의 어떤 그 대치 관계 속에서의 안보 문제 생각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저출산이에요. 생산 인구 자체가 점점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다음 세대들이 많이 태어나서 그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많이 내줘야지 이 사회가 건강하게 끌고 가는데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회는 참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출산율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출산율이 낮은 저출산의 원인을 봤더니 첫 단추인 취직하고도 다 연결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첫 취직이 안 이루어지니까 결혼 연령도 늦어지게 되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게 되니까 애를 많이 못 낳는 거죠. 이 모든 문제점들이 결국 청년 취업 여기하고 직결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떨어지는 성장률도 올려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진입의 수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어쨌든 부의 분배에 대해서도 적정한 고민과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또 하나만 볼게요.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재미있게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세계 경제의 축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게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가요? 애플과 구글의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시대다. 미디어와 통신 분야가 이제는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로 융합되면서 그 자체가 이제는 세계 경제의 가장 중심축에 놓여 있다. 지난번 강의에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이미 구글과 애플과 같은 거대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거대 기업 생태계로 디지털 생태계 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그러한 디지털 생태계, 스마트 생태계 쪽에 아직 제대로 잘 계획을 세워서 적응을 못해 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제조업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하는 젊은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특히 여러분들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지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바꾸는 프로젝트, 거대한 프로젝트가 바로 창조경제 프로젝트인 겁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하나 볼까요? 모방 응용만을 최우선으로 해왔다면 앞으로는 창의성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로 바꿔야 된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남들 거 빨리 사다가 뜯어가지고 말이 좋아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지 결국 뜯어서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추격해서 살아남으려고 힘들게.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1등이에요. 남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보고 베낄 수 있는 대상도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된다고요. 시장을 선도해야 되는 그런 위치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이 창의성이라는 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교육도 바뀌어야 되겠죠. 문화도 바뀌어야 되겠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은 사람들이 존중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상받는 그런 문화도 바꿔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이 창의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역사서에 보면 우리 민족을 춤추고 노래하기 좋아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창의적인 DNA가 있어요. 선생님은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믿어야 돼요.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는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고 거기다가 노래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정말로 창의적인 상상력이 뛰어난 그런 우수한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충분히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 두 번째로 볼까요? 지금까지는 성장 최우선의 경제 운영을 해왔어요. 그렇죠. 성장만 하면 된다라고 다 믿었어요. 그런데 경제는 성장하는데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대기업은 잘 나가는데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성장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동시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즉 성장과 고용이 같이 작동을 해야 돼요.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복지까지, 즉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장, 고용, 복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떤 산업들은요, 성장과 고용과 복지를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새로운 산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빨리 그러한 산업들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면 됩니다. 강의 후반에 어떤 산업인지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양과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질과 소프트웨어, 즉 가치 중심의 성장으로 가야 된다.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벤처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의가 중요하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대기업이 돈이 많기 때문에 동생들 불쌍하니까 돈을 풀어서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생태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생태계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것, 함께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서로 협력적 경쟁을 해나가는 그런 관계를 생태계 관계라고 했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불쌍하니까 중소기업이나 벤처를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 벤처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면 대기업도 망하고 중소기업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는 생태계를 만들므로써 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바꿔야 된다 이거죠. 성실한 인재가 중심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창의적 인재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열심히 책상에 붙어 앉아있는 학생이 최고예요. 직장에서도 컴퓨터 스크린 앞에만 앉아있는 직장인이 최고예요. 그런데요, 구글이나 애플을 보면 일정 시간은 오히려 회사에서 놀라고 해요. 가서 잠도 자고 산책도 하라고 그러고 운동도 하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일과 떨어져 있는 시간 속에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놀면서 더 많이 나오죠, 당연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성실한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간 게을러도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툭툭 쏟아내는 그런 친구들이 더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즉 창의력이 더 우선인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되겠죠? 평가 방법도 바꿔줘야 되겠죠? 원가 중심의 기업 경영에서 가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의 산업시대는요, 원가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까, 이거 가지고 아주 혈안이 됐거든요. 그런데 따져놓고 보니까 중요한 거는 원가 그 몇십 점 몇 원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판기에서 커피가 원가가 얼마겠어요? 몇십 원도 안 되거든요. 몇십 원 안 되는 걸 그 자판기에서는 몇백 원 받아요. 한 10배 받습니다. 길 건너 스타벅스나 카페베네에서는 거기다 공이 하나 더 붙어요. 몇천 원을 받아요. 어떻게 몇십 원짜리가 어떤 데서는 몇백 원이 되고 어떤 데서는 몇천 원이 되느냐 이거죠. 이거는 원가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가치의 문제라는, 가치의 문제. 결국 경제 중심이 원가를 줄이는 쪽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실패는 정말 패배와 낙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바꿔줘야 됩니다. 실패는 혁신의 바탕이다 이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원도 없어요. 땅도 좁아요.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 번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기회를 주기 쉽지 않은 그런 풍토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어쨌든 앞만 보고 살아야 되고 적자생존, 제일 뛰어난 놈이 살아남는 구조로 힘들게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실패한 속에서의 그 경험을, 이 소중한 자산을 어떤 기업이, 어떤 사회가 더 잘 활용하느냐가 이게 경쟁력의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할 겁니다만은 2000년, 2001년 이 무렵에요. 세계 전체적으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예. 벤처 기업들이 막 생기다가요. 벤처 버블이라고 하죠. 펑 터져가지고 미국도 한국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그냥 폭삭 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버블닷컴의 몰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블닷컴의 붕괴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수많은 기업들이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망한 기업들은 자기만 망한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보증서 주고요. 친구들이 보증서 줘서 한꺼번에 다 망했어요. 지금도 제기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은 실리콘밸리는 달랐어요. 실패한 사람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괜찮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괜찮은가? 그 회사에 있는 맨파워는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보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제2, 제3의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거기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실리콘밸리의 파워이자 경쟁력이에요. 우리는 그 소중한 자산을 다 흘려보낸 거죠. 이 차이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과거와 현재를 오른쪽에 있는 미래 패러다임으로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참 어렵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기표고 정말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 사회에 정말 당당한 구성원이 되게 하고 대한민국에 나의 미래가 있다라고 믿게 만들려면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사회를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미래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가 창조경제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벤처경제, 창조경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벤처경제 때는요. 굉장히 고비용을 들여서 고난도의 하이테크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래봐야 결국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 창조경제는 거의 범용화된 기술에 돈도 저비용이면 돼요. 많이 들이지 않아도 글로벌 마켓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즉 과거의 벤처경제와 지금의 창조경제는 근본이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혁신경제와 창조경제를 또 비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혁신경제 때는 뭐냐면 테크놀로지나 나얼리지, 즉 기술이나 지식을 채택을 해서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그걸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높인다. 이런 게 이제 혁신경제거든요. 창조경제는 생산성을 높여서 이윤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요. 그러한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므로써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창조경제예요. 창조경제가 지향하는 점은 분명히 저는 제대로 돼 있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어요. 법도 많이 바꿔야 되고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항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다 뚫고 갈 때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창조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볼까요? 결국 경제의 주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기업, 정부, 개인이에요. 그죠? 기업, 정부, 개인이 dream,
크리에이티비티, 아이디어가 여기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업, 정부, 개인들이 이러한 꿈과 창의성과 아이디어와 연결이 되면서 어디로 가느냐면요. ICT, 과학기술과 만나요. 그러면은 거기에 많은 성장 동력,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걸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 국민 행복이라는 것은 거창한 개념이 아니에요. 삶이 조금씩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게 되고 아, 이 대한민국이 정말 난 자랑스럽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 난 분명히 희망적으로 본다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 그게 국민 행복이죠. 이 창조경제의 거대한 이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선순환의 흐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근데요, 그렇게 선순환의 흐름으로 만들려면 몇 가지 관찰 지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창의교육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렇죠? 진로교육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돼야 되고 전문교육은 무슨 전문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론과 실제가 통합된 그런 전문교육들이 대학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자유학기제도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바뀌고 진로교육으로 바뀌기 위한 일환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경제민주화가 이 실현이 돼야 되겠죠. 공정경쟁. 예. 누구나가 공정하게 자신이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많은 기회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분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정경쟁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아이디어가 존중되는 이런 문화, 기업의 문화, 직장의 문화도 바뀌어야 돼요. 아이디어가 올라가면 남의 이름으로 싹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우리 그러한 부끄러운 과거는 과거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그 아이디어를 냈든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존중받고 그 아이디어가 보상받도록 우리 사회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정부가 바뀌어야 돼요. 정부 3.0이라고 돼 있죠. 정부 3.0은 부처 간 협업, 공공데이터 개방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부처 간 협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미디어와 통신,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주제가 그거죠. 미디어를 다루는 부처하고 통신을 다루는 부처가 달라요. 관할 법도 달라요. 얼마나 인더스트리는 하나로 통합돼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제도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아직 안 바뀐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처럼 거대한 생태계가 되려면 서로 따로따로 움직여왔던 정부 부처들도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협업해야 된다. 부처 간의 칸막이도 다 없애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대한민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창조경제에 과연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벤처기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구글이 올해 재미있는 보고서를 내놨어요. 구글이 오늘 왜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 오늘날. 그랬더니 C 제너레이션이래. C 제너레이션. C 제너레이션은 Creation, Curation, Connect, Community. 이 네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면 Creation, 뭘 만들고요. Connect, 누군가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Community, 공동체를 만들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죠. 근데 이 Curation이라는 부분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박물관이나 백화점에 가면 남들이 만든 것을 보기 좋게 전시하는 사람들을 큐레이터라고 하죠. 큐레이션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들을 남들이 보기 좋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큐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C 제너레이션은 스스로가 반드시 창조자가 될 필요는 없다. 큐레이션도 또 다른 창조다. 이거는 구글이 한 얘기예요. 왜 구글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모든 이가 창조자가 될 필요는 없다. 큐레이션도 또 다른 창조자라고 구글이 얘기한 이유는 구글은 창조자인 적이 없다는 거죠. 남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를 구글의 서치 엔진을 통해서 찾기 쉽게 만들어주고요. 유튜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남들이 만든 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어요. 즉 큐레이터 역할만 한 거죠. 어쨌든 이러한 C 제너레이션은 직접 크리에이션을 하던 아니면 큐레이션을 하던 커넥트 커뮤니티를 통해서 남들과 소통하기를 즐겨하고 연결되기를 좋아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자기를 표출하기를 좋아하고 여러분들이죠. 예. 우리 3,500만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전부 C 제너레이션이에요. 대한민국이 창조경제를 통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선생님이 왜 확신을 하느냐? 3,500만의 이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전사들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소통하고 여기에서 무궁무진한 많은 아이디어들이 사업의 기회로 연동이 되고 그 자체에서 놀라운 어떤 변화와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창조경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민주화 대단히 중요하죠. 대기업 혼자서만은 절대 창조경제를 성공시킬 수가 없다. 중소기업 또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벤처기업들이 서로 상생의 생태계를 잘 만들 때 오히려 창조경제는 훨씬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 관행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 남양유업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예. 최근에는 아모레펄스피까지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당연시 해왔던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들, 관행들 이런 것들을 깨지 않으면 정말 우리 경제 앞으로 나가기 힘들다. 그래서 결국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대기업 못 살게 굴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예, 이런 속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공정한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길을 살려주면서도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는 것이다. 기업 규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 발전하도록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창조경제라는 것은 과연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전통적으로 보건의료 분야라는 것이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이런 ICT 기술과 만나게 되면요. 헬스 2.0 산업이 돼요. 제조업이 ICT와 만나면 제조업 3.0이 되고요. 광고, 여러분들 광고 많이 보죠? ICT하고 만나게 되면 디지털 사이니지가 됩니다. 공공 데이터가 ICT하고 만나게 되면 빅데이터가 돼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 빅데이터 대단히 강조했죠? 이런 헬스 2.0 산업, 제조업 3.0 산업, 디지털 사이니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창조경제형 대표 산업들이에요. 자, 한 가지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제조업 3.0이라는 것은 결국 대학이 아이디어 보고의 역할, 애로기술 해결, 기술장비 허브, 그 다음에 통합교육, 계속교육, 경력 전환교육, 맞춤형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기업하고 만나면서요. 결국 제조업에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ICT, 바이오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기술들이 전통적인 제조업과 만나고 정부가 규제를 혁신하고 많은 점프스타트와 같은 인풋을 주게 되면 새로운 제조업 3.0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제조업 3.0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3D 프린팅, 신소재, 신에너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제조업 3.0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 모양을 이렇게 보니까 권총 같죠? 맞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 3D 프린터로 만든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권총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총알을 놓고 발사를 실제 할 수 있는 권총을 만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제조업도 이제는 공장에서 사무실이나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다면 생각이 곧 제품으로 변환되는 그런 제조업의 혁명이 제조업 3.0을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제조업 3.0의 변화에 순응하고 많은 혁신을 통해서 제조업 3.0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3D 프린터를 통해서는 우리 수술에 필요한 뭐 두개골 수술 같은 거, 임플란트 심어 놓는 인공 구조물 같은 거를 만든다니 뼈 같은 것도 만들고요. 심지어는 3D 프린터로 탱크나 비행기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3D 프린터가 제조업에 엄청난 혁명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계속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헬스 2.0이라는 건 어떨까요? 헬스 2.0이라는 것은 결국 전통적인 그 보건의료, 의료 분야에 ICT를 접목시키잖아요.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키면 병원에 갈 때 병원에 예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사하고 사전 면담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진료받고 난 다음에 계산하는 거, 돈을 내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약 처방을 스마트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검사 결과 같은 것도 병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우리 스마트폰 문자로 온다든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다양한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병원, 의료하고 연결시키면 많은 변화들, 편리함이 오게 되고요. 진단의 정확성이 오게 되고요. 그렇죠? 비용이 줄어들어요. 국가가 써야 되는 엄청난 그 복지 예산 중에 이 의료 재정이 많거든요. 그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해지고 치료의 질, 만족감도 높아지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오게 됩니다. 선진국들이 이 헬스 2.0 또는 헬스 IT 산업을 신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변화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헬스 2.0에는 건강정보관리사, 헬스케어 정보검색사, 코디네이터, 건강설계사, 바이오 인포메틱스 전문, 그 다음에 헬스케어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자, 너무너무 많은 새로운 일자리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신산업은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제조업 3.0, 헬스 2.0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또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스마트 자동차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똑똑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무인 자동차를 생각할 거예요. 물론 무인 자동차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센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차할 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딱 핸들만 잡아도 알 수 있어요. 아, 오늘 당신 혈압이 낮으니 운전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에 있는 유리들이 전부 스마트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글 글래스가 소위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을 하거든요. 자동차 유리가 차 밖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유리에 각종 다양한 컨텐츠와 정보가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삶이 편리합니다. 정말로 자동차 자체가 움직이는 나만의 스마트한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화려한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들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이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때 우리 꺼져가는 성장 엔진들, 경제 성장 엔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젊은 친구는 군대 갔다 온 복학생인데 재미있는 아이디어 하나로 텔레비전 속에 내가 나오면 정말 좋겠네라는 그 노래에 나오는 아이디어 하나로 여러분들 매일같이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을 바꾸는 기술을 프로그램을 간단히 짠 거예요. 그래서 컬러 사진이 흑백 톤으로 바뀌고 거기에 어디서 많이 듣던 주제가가 나오고 타이틀이 딱 붙어요. 협찬 어떤 회사. 즉 보통의 사진을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인간극장과 같은 다큐멘터리 제일 마지막 장면으로 바꾸는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요. 3주 만에 250만 명이 다운을 받았어요. 이런 것처럼 창조경제 시대에는 아이디어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친구는 이제 더 이상 취직할 필요가 없죠. 왜? 25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의 사장이에요, 이제는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제조업 3.0을 통해서 제품으로 연결되는 시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유저들에게 순식간에 가다올 수 있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창조경제 시대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공정하게 게임할 수 있고 아이디어가 존중받고 정말로 미래의 확장성이 높은 산업들 중심으로 그래서 성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많은 복지 혜택이 동시에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산업군들,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부 많은 일을 해야 되고요. ICT와의 융합, 모든 산업들이 ICT하고 융합되게 되면 놀라운 폭발력이 생겨요. 시들시들해져가는 엔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경제를 잘할 수 있는 이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실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안에 놀라운 재능들이 있어요. 춤추고 노래하기 좋아하는 그런 민족,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예술적인 이 재능들이 잘 맞물리게 되면 전 세계 어떤 민족들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많은 기적과도 같은 성장들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쟁 폐허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그 한강의 기적, 제2, 제3의 한강의 기적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디지털 생태계의 협업을 해야 된다. 협업을. 대기업만 잘나서 안 돼요. 어떤 특정한 기업만 잘나서도 안 되고요. 이 경제를 이루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생태계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법들, 관행들 바로 잡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정부가 열심히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여러분들 백조가 아름답게 호수를 거닐 때 그 발은 어떨까요? 제법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거든요. 정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이 손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경제를 국민들이 중심이 되고 기업들, 민간이 중심이 되게 열심히 도와주는 역할들을 정부가 잘 할 때, 그리고 관련된 많은 그 법 제도들, 관행들이 고쳐져 나가고 우리 교육 제도도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밝은 미래가 다가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창조경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또 어떻게 바꿔놓으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쭉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는 저에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꼭 찾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